지난 시간에 원고적격하고 협의의 소익이라고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았던 소송 요건을 살펴봤는데, 당사자 중에 이제 원고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도 있고 참가인도 있죠. 금일에는 이제 321페이지 피고 적격하고 참가인 적격 이렇게 해서 당사자를 마무리하게 될 거고, 그 전에 보충자료에 반영됐던 거를 강의에 반영을 안 했죠. 보충자료 7페이지 보면 310쪽 13쪽 관련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공고 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징계 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공고 결정에 대한 취소해소. 이거는 이미 불문경고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 징계공고 결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보면 이제 주석을 새로 다뤄놨어요. 주석을. 그래가지고 핵심 정리 개정 작업하면서 그냥 결론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기본 강의할 때도 제가 말로 설명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아예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그래가지고 임대주택에 관한 거, 분양 전환 승인 처분 중 일부 세대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는 게 가능하고,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인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인데, 이게 일부 취소가 가능하면 자기와 관계도 없는 다른 세대에 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인정할 이유는 없죠. 관련되는 것만 인정한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분양 전환 승인 처분 전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관해 분양전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관해서만 다투는 경우, 요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가격만 다투는 거죠. 이때는 그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하는 거죠. 분양으로 해서 단순한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제 소유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는 부분, 이거는 그 포함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불복이 없기 때문에 협의수익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처분 이후 진행된 분양전환 절차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퇴거한 임차인, 이것도 부정되죠. 왜냐면 이것도 배경이 그 6개월이 경과하면 우선 분양전환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권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적격 관련돼서 어차피 보충자를 먼저 볼까요? 강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어차피 이거 다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법하고도 일부는 관련되고, 자, 합의제행정관청만이 그 위원회 중에 합의제행정관청 얘만 피고적격이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만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용어 갖고는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제행정관청인지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국무회의 같은 건 심의기관이라고 하죠. 자, 교과서 피고적격 돌아볼까요? 그 대상적격도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피고적격도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데, 우리가 1편에서 배웠죠.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못 되는 권한의 귀속 단위, 분배 단위라고 했죠. 근데 이제 특칙을 둔 거예요. 행정청, 권리주체가 못 되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다만 이제 이게 항고소송만 그렇지, 당사자 소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권리주체가 원고 피고가 되는 거예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청이, 재결을 대상으로 제기할 때는 우리 행정심판 배웠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고, 조세부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당해 처분을 행한 세무서장인데, 이 피고적격은 되게 쉬워요. 거의 유형화되어 있고, 원칙이 명의기관이에요. 권한 있는 기관이 자기 명의로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권한 없는 기관이 그 자기 명의라도 행정의 하자론으로 치면은 무관한 행위는 무효가 되죠. 설령 무효가 될 지언정 피고만은 그 명의기관을 피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은 어떤 그 사무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가 잘못됐다고, 물론 피부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경정은 그 고칠 경자죠. 고쳐서 바로 잡는다, 이걸 경정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병장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피부를 적법한 피부로. 그런 데도 있지만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또 그거 피부로 바꾸고 하려면 또 재판도 지연되고,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법지식이 없는 국민을 고려해가지고 권한 없는 기관이 자기 명의로 해도 피고만은 명의기관을 피고로 받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지식이 없는 국민도 문서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그 정도는 한글 해독 능력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행정청의 의의 다 똑같아요. 권리구제는 넓게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도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국가배상을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피고적격, 대상적격의 행정청의 의미도 조직법적인 행정청은 기관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장은 각 기관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관장인 행정청이 아닌 보조기관들이 대부분이 보조기관인데, 보조기관 의결기관에 하고 무조건 다 피고적격, 대상적격 다 부정해버리면 재판 받아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죠. 그래서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법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적으로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하면 똑같이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의미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의사결정, 의결권과 표시권을 동시에 가진 행정기관, 즉 기관장만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기능적 의미다.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 이건 사인이에요. 정부조직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죠.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청이 아니죠. 이건 사법부니까 사법기관이죠. 국회사무총장도 입법부 그거지 행정부 소속의 행정청은 아니죠.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이 직원을 갖다가 징계한다, 이럴 때는 행정부의 행정청이 소속 직원을 징계하는 것과 기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인정하는 거고, 지방의회도 의결기관이에요. 조직법적으로는 의결기관. 이게 39하고 336에서 인용했죠. 처분을 바라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지를 갖는다. 또 단독기관뿐만 아니라 합의제기관, 국가배상심의 토지수용위원회, 좀 전에 보충자료를 봤죠? 합의제행정청, 얘도 포함되는데,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는 것. 국민의 법지식이 낮은 걸 고려해서. 판례의무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 그래서 누구 명의로 했냐가 밝혀지면 그 명의가 무조건 피고가 되는 거고, 명의가 안 밝혀졌다, 판례 명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권한 있는 기관 명의로 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따라서 처분청 명의로 단순히 통지한 데 불과한 경우, 이거는 명의가 누구예요? 처분청 명의죠. 그럼 명의기관인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거지 통지한 행정청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행정청의 의미에 관한 건데,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의결권,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표시권, 의결권과 표시권을 동시에 가진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천 직할시장 명의가 나왔죠. 그럼 얘가 피고죠. 산업적 폐쇄명령 처분을 통지는 누가 했냐? 인천 직할시 당시, 지금 이제 광역시죠. 북구청장 얘 명의로 한 게 아니죠. 그럼 피고적 게 없다. 그다음 국무회의에서 권고군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이게 장지연이에요. 장지연이라고 알죠? 을사 늑약 이게 체결됐을 때 그때 시랴 방송 대곡 야라 이래가지고 오늘을 목 놓아 통곡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10시 이후로 저는 TV 뉴스를 보지를 않고 있죠. 당분간 아마 볼 일 없을 겁니다. 길게 가면 5년일 거고, 뭐 변고가 생기면 5년까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뉴스는 거의 안 보고, 다만 이제 그 한겨레 신문하고 한겨레 21은 정기 구독하니까 거기 아무개 관련 기사 빼고 나머지만 보는 거로 5년을 달랠까 싶은데, 어쨌든 이 장지연이라는 인물도 그때는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거 조약이라고 하고, 늑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법적으로 체결된 강에 의해 체결된 이거는 조약이라고 하는 게 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을사 늑약이지 조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친일파가 됐어요.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고 그래서 이제 어때요? 뭐 친일파를 갖다 훈장을 줄 수가 없죠. 그 줬던 걸 취소시켰어요. 서운 취소. 서운 취소 통치행위 목록에서도 봤죠? 서운 취소. 근데 이제 그 서운 취소가 대법원은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했었죠. (1-23에) 있죠. 서운 취소 1-23 1-23에 그 대법원판에 도표 보면은 우측에 부정사례 3번에 있죠. 이게 3-321.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행위 하자론에서도 나왔었죠. 그 명의 기관하고 전달 기관이 국가보훈처장인데 이 명의는 대통령이 결재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특수한 사안이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운 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가백에 독립유공도 서운 취소 결정 통보를 국가보훈처장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운 취소 결정이 무효하기 등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왜? 이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의기관으로 피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운과 서운 취소 이거는 일심 전속적인 거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유족에게 이걸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 본인이라 그랬죠. 그런 논점이 행정이 하자론에서 다뤘던 거고, 그럼 피고가 잘못되면 각하시키고 소를 다시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인지를 또 붙여야 돼요. 소송 비용 들어가죠. 변호사를 또 새로 써야 되면 선임 계약을 또 다시 체결해야죠.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게 90일이 지났다면 각하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제기된 계속 중인 소송에서 피고를 바꿔주는 피고 경정 활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갑이 서운 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 상대로 제기한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 성명권은 해석 설명권이에요. 그 의문에 관해서 그 질문을 통해 해명하는 걸 성명권이라고 그래요. 성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 바로잡는 거, 변경하는 거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서운 취소 처분한 걸 전제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거. 이건 본안 판단에 들어간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피고를 경정해서 해야지 잘못된 피고를 대상으로 본안 판단하는 거는 잘못이다.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령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금지에 대한 처분 권한 누구냐? 질병관리본부장.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죠. 한 단계. 피고가 잘못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하면 각하되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때요? 피고 경정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고 관련 판례를 미리 봤죠. 우리. 그 다음 규정의 취지는 소송 수행의 편의 제공이다. 행정청은 그 행정기관의 지위이지 권리주체가 아니죠. 그러나 행정소송 수행의 편의상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배경이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사자가 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법무부 소속의 검사가 법무부 소속의 검사가 해당 처분을 한 담당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수행하는 데는 그 실무를 했던 실무 담당자가 속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그 소송 수행에 더 유리하죠. 그래가지고 490에 보면 그 판례 밑에 보면은 국가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이것도 알아둬야 될 아주 지역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피고될 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표한다. 저게 배경 지식이에요. 322에. 자, 그래서 영업정지했다 그러면
그 위반 사유가 뭐고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자가 속한 행정청이 법정에 나가서 공격 방어하는 게 유리하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는 법무부에 있는 검사가 소송 수행하는 거는 검사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죠? 인력으로도 부족하고 사실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그 편의상 그렇게 한 거다. 이것도 지문 하나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것도 명의가 누구 명의로 하느냐를 알면 돼요. 처분적 조례, 이 조례는 뭐냐면 공포된 거예요.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조례, 교육조례의 경우는 교육감 명의로 공포를 합니다. 근데 조례안은 이건 의결이 된 거잖아요. 아직 공포되기 전에 조례 안에 가는 거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명의기관이 돼요. 종류도 항고소송은 일반 주민이 원고가 제기하고 피고가 행정청이니까, 그래서 일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얘가 공포권자라 그랬죠. 교육조례는 교육감. 그래서 주민과 행정청 간의 관계, 이게 항고소송이죠. 그런데 조례 안에 가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라는 기관이 지방의회라는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니까 기관끼리 다투면 기관소송이 되는 것이고, 관할법원도 처분적 조례 가는 거는 행정법원인데 조례 안에 가는 건 대법원 단신입니다. 이거 소송요건 다 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고소송은 90일 1년이죠. 근데 조례안은 재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거 어차피 다 외워놔야 돼요. 강론에서 출제가 더 많이 되긴 하지만 이건. 그래, 지방자치단장이라는 게 다수설이고 지방의회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다라는 건데, 대법원도 학설하고 결론을 같이 해가지고 바로 판례로 가면 이제 조례하면 일반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무혐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의해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 이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 조례는 공포돼서 시행 중인 거니까 공포 명의기관이 누구냐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조례안은 공포되기 전이니까 의결 명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되는 거고. 자, 시도교육감, 이건 이제 교육조례라 그래요.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의결. 지방의회 의결은 의결권자가 지방의회거든요. 지방의 의장 선거, 불시민 의결 다 있는 지방의회죠. 자, 그 다음에 위원회 같은 경우 합의행정청인 경우는 위원회 자체가 피고예요. 근데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피고되는 것들이, 이거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합의행정청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노동위원회법의 특별 규정이 있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됐던 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얘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의결기관이나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죠.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하여는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 취소해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건 특별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시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불합격 결정에 대한 피고는 시도인사위원회 그 위원장이다. 이거는 명의 자체도 위원장의 명의로 했던 거고, 시도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은 원래 못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법률에 따른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판례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명의로 재결하기 때문에 명의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 예외인데 대통령 등이 처분청인 경우, 이때는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건 이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입법부, 사법부 수단이 또 마찬가지. 이것도 출제가 제법 되는 쟁점인데 결론은 너무 쉽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는, 국가가 그 당사자가 될 때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죠. 근데 항고소송에 피고해 가는 거, 이거는 소속 장관이지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장일 때는 국회사무총장, 대법원장일 때는 법원행정처장이죠. 헌법재판소도 사무처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죠. 이 위임 위탁, 이건 법적 권한이 넘어가니까 누구 권한이에요? 수임기관, 수탁기관의 권한이고, 따라서 얘 명의로 하니까 피고도 얘가 되는 게 당연하죠. 행정권한의 여기 2번, 3번 이거는 총론, 강론 공통 논점이에요. 강론에서도 또 한 번 이런 논점이 복습자가 다뤄지게 되거든요. 자,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권한이 수임청 또는 수탁청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전자정부국장이 행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 전자정부국장이 피고거든요. 이 국장은 보조기관이거든요. 조직법적으로는. 사인도 행정권한을 위탁된 공무수탁사인, 이때는 얘도 행정청이 되는 거죠. 위탁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 이게 이제 공무수탁 사인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음미해야 돼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방철도청장은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파면 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기관장이니까 뭐 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배경이 깔린 건데, 그런 표지가 없어도 그냥 얘가 기관장이니까 눈치채주면 될 거예요.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이 성업공사에게 위임됐다. 그럼 성업공사 피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이제 피고 경정 사례로 좀 이따 다시 보게 될 거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 권한이 AH공사에게 위탁. 그러면 뭐 공사죠.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저작권 등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그럼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여기 이제 위탁이라는 말이 안 나왔죠. 이것도 여기는 안 나왔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게 위임된 거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부가처분을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바뀐 게 여기 요지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결론만 나왔죠. 피고가 국민건강, 이건 그래서 그 판례 전문이 나오면 오히려 더 길어지지만 여러분들 입장에 더 쉬워요. 그래서 실력 없는 친구들은 지문이 길어지면 골 때리죠. 독해가 안 되니까. 근데 실력이 탄탄하고 논리적 사고에 익숙한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지문이 길어지면 내가 쌤으로 외우지 않아도 뭔가 독해로 풀어나갈 여지, 이런 정보가 많아지는 거니까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 판례를 안 봤다 하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부가처분했다? 그럼 당연히 얘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법률이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가처분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이런 배경을 주어지면 더 쉬운데, 안 주어줘도 여러분들 이거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 내부임 위임 정결은 법적 권한의 이전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기관인 피대리 기관, 위임 기관이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권한이 이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판례도 마찬가지죠.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관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니까 피고 당연히 위임관청이다. 근데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 그러면 얘 명의로 한 거는 무효가 돼요.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피대리 기관을 안 밝히고 현명이라고 하는데, 현명을 안 한 경우도 이거 대리기관 명의만 나오니까 대리기관. 그럼 이건 법 지식이 없는 국민에 대한 배려라고 했고 2-209에서 인용했죠. 요게 아마 그걸 거예요. 무권한의 행위는 무효다. 그러나 피고만은 명의기관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면 피고가 내부임을 받는다. 즉 명의기관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권한 있는 애가 자기 명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권한 없는 애가 자기 명의로 해도 명의기관이 피고다. 그게 외부임인지 내부적으로만 위임된 건지 일반 국민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의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우 피대리 기관을 위한 뜻을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대리기관 자신의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기관이 대리기관이 피고가 되는 거고,
내부임을 받는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런 무효가 되는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임이나 대리의 경우 원은 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라는 처분의 경우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다. 이것도 뭐 제목 갖고 되죠. 그 다음에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 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을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 이때는 원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될 만한 거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한 경우 이때 당연히 이제 피대리 행정청이죠. 그 다음 피고 경정 아까 말로 했던 건 이제 문장으로 확인하는 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걸 의미하는데 원래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느 행정청은 취소성의 피고로 할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고 지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걸 각하하게 되면 다시 정당한 피고를 정하여 제소하려고 해도 결정적인 게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잘못됐다고 각하해서 다시 제기하라면 이제는 제소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또 각하하면 권리구제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막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 경우인데 잘못 지정한 때는 직권으로 안 해줍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근데 두 번째 권한 승계 이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청이 없게 된 때 이것도 국민의 잘못이 아니죠. 이럴 때는 직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또는 직권. 일단 제목 먼저 비교하고 자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안 된다 그랬죠. 결정으로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거 허가 대상이에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거에 원고의 고의가 진로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해 성업공사 그럼 성업공사가 피고가 돼야 되는데 그 피고 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잘못 제기한 경우 바로 각하시키면 안 되죠. 법원으로서는 성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법원은 피고 적격 여부에 관해 성명권을 행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페널티를 가하죠.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피고로의 경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각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권한 승계는 처분 등이 있은 뒤에예요. 뒤에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승계된 경우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죠. 얘가 피고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원래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따르게 마련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자의 뜻대로 이게 되질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총리 아마 제청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총리 인준 동의안이 가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들 중에 제대로 된 장관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이명박 같은 정권에서도 그래도 한 두세 명은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심지어 박근혜까지도 지금 이 정권은 참 어디서 뭐 조폭 패거리들 갖다가 골목에 같이 놀던 놈들 데려온 그것도 골목에서 같이 놀던 놈이라도 제대로 된 놈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완전히 뭐 그냥 쓰레기 같은 거만 분리해가지고 그냥 쓰레기들만 제대로 골라온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진짜 다 낙마시킬 수는 없지만 진짜 문제가 많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 장관을 갖다가 국회 뜻을 존중해서 갈아치우느냐 이러고 총리 인준을 받느냐 이 쓰레기 5명 살리려면 결국 총리 인준이 부결되느냐 이게 정치는 협상이고 협상은 거래 흥정이거든요. 근데 뭐 흥정을 포기한 그 순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총리 없이 당분간 가게 될 것 같은데 난 이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절대 성공할 확률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있어요. 그러자 제 건강, 혈압만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못 되는데 이거 이대로 밀어붙이다가는
그럼 결 2년간 그 정부조직법 개정 못합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협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하면 마비되는 거고.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승계된 때 의미는 안 보면 맞추기 어려워요.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 합병분리, 이건 당연하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의 지위나 주소 변경 등에 의해 변경 전에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거고. 다만 승계가 취소소송 제기 후에 발생한 거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쟁하는 거예요. 이때 종전에서는 취하된 거로 보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이건 처음에서를 제기한 때 제기한 거로 본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경정한 때 제기한 거로 보면 제소기간이 또 지나서 각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규정을 또 둔 거예요. 이거는 약방의 감초라 그랬죠. 피고 경쟁도 그렇고 처분사유 그 소변경도 마찬가지고 처분청이 얻게 될 때도 국민 잘못이 아니니까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과 기소도는 자 이거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권리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데 그 행정청이 얻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원래 주체가 피고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소송 제기 후에 발생하는 거는 이건 국민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쟁하는 거고 소변경의 경우인데 이거는 개념은 다르죠. 소변경은 소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항고소송에서 예를 들어 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소송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소변경 시에도 피고 경정이 인정되는 경우 있죠. 취소소송 당사자 소송하면 행정청에서 국가 등이 이제 피고로 되니까 피고가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지 언제나 변경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바꾸면 항고소송끼리는 피고가 달라질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변경의 경우에는 언제나 피고 경정을 수반한다 이러면 틀려요.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피고 경정, 이 소송 요건에 가는 거는 다 약방에 감초,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라 그랬죠. 자, 상고심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심은 고등법원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피고 경정의 요건인데 변경전소가 적법해야죠. 변경전소가 부적법하면 각하되고 끝나는 거지 바꿔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피고 적격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소송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거 당연하죠. 피고를 제대로 지정했는데 이거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 다음 피고 경정의 절차는 아까 봤죠. 국민의 잘못일 때는 신청만. 그러나 국민 잘못이 아닐 때는 직권까지. 그 다음에 그 소송 요건은 직권 조사 사항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약관에 감초 종합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 경정 허가 효과인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해지기 이게 이제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이거 272에서도 인용했잖아요. 옛날 소는 필요 없어졌으니까 취하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청구의 주관적 병합 이거는 이제 병합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봤죠. 자 소송 참가까지 몇 차 끝날까? 당사자니까 그냥 소송 참가까지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소송 참가란 일단 참가할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겠죠. 그걸 소송 계속 중이라 그래요. 소송이 제기돼서 재판에 계류 중인 걸 소송 계속 중이라 그래요. 꼭 이 참가할 소송이 없으면 참가라는 말이 불가능하잖아요. 소송 외에 제3자가 꼽살이 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 자기가 참가하는 거, 제3자. 자기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중인 타인 간의 소송에 참가하는 걸 의미하는데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있는데 이 필요성 잘 익혀놔야 돼요. 제3자 이거는 형성력 때문에 그래요. 형성력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소송상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제3자 이익보를 위해 제3자의 소송 참가가 허용되는 거고 관계행정청의 참가가 인정되는 거는 기속력이 그 당해행정청만이 아니라 관계행정청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처분 등을 취소한 확정 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리고 다른 소송에도 다 준용되는 거고. 일단 제3자 소송 참가부터 보면은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이것도 뭐 법률상 이익 아니면 안 된다. 반사적 이익 갖고는 안 된다는 건 예외가 없다 그랬죠.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 또는 직권, 이것도 애원하야죠.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정으로, 이건 판결이 아닙니다. 결정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일단 참가할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아야죠. 제3자는 소송 당사자, 원피고 이외자를 말하죠. 그 행정청은 제3자 소송 참가는 안 되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만 가능하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야죠. 법률상 이익이지 단순한 사실상 이익, 경제적 이익은 안 된다. 판례로 내려가면 마찬가지. 이해관계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관할청의 피고를 돕기 위해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보조 참가를 하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단위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 행위를 중지, 금지시키는 걸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은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정 행위를 중지, 금지하는 게 그 공급 거절 금지예요. 공급 거절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데, 이게 요 회사가 독점적인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은 독점적인 거를 이거 특정이 공급 거절을 갖다가 해버리니까 다 다른 업체에서 그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행위, 즉 공급 거절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걸 했는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 이게 한국항공인가 그랬는데, 특정 행위를 계속하거나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행위 상대방, 여기가 이제 그 독점적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라고 봤던 건데, 지역적인 판례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참가 절차 신청 또는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지 동의까지 들을 건 아니고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이게 기술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참가인의 지위가 이제 이게 민사소송에 관한 지식이라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그 법학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거의 가장 어렵고 그 이해하기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이 이제 민법, 그 다음이 행정법 이렇게 꼽거든요. 뭐 윤석열이 전공을 하고 있는 뭐 형법, 형사소송법은 법과대학 선두주자로 치면 3달거리밖에 지식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 지식 갖고 나라를 끌어가겠다? 참, 그건 뭐 배짱인지 사기인지 뭔 건지 모르겠지만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출제되니까 그 용어를 일단 익히면 되는 거고, 제가 최대한 하여튼 이해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단순 보조 참가하고 공동소송하고 그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요 표현을 익히면 돼요. 근데 이게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단순 보조 참가예요. 333의 맨 밑에 4번 제목이 있죠. 참가 행정청의 지위는 공동소송에 준하는 게 아니라 단순 보조 참가예요. 일단 그런 정도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반복하면서 외우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지위가 어떠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버리면 조금 까다로운데, 자,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이 있으면 제3자는 참가인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참가인은 피참가인과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만 당사자에 대해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건 아니므로 성질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비슷하다라는 거 통설이고,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다. 그 다음에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은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를 알면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소송 참가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를 허용한다. 요거를 알면은, 자, 그러면 참가인이 이게 상소예요. 상소는 이미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소심 결과에 따라 고등법원 판결이 뒤바뀔 수가 있죠. 그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상소인, 그 참가인에게 불리한 거, 이건 안 된다라는 거, 상소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어떤 거는? 그 332에, 두 번째죠. 두 번째, 관련 판례 두 번째.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이건 소취하예요. 아까는 이미 고등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판결이 효력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가인에게 불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동의 없이. 근데 이거는 판결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소송 제기했다가 그 취하했기 때문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취하는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얘는 동의 없이 취하가 유효하다라고 요 정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일단 요지를 보는데 요지를 보는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참가를 허용하는 이유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간단한 지식을 배경으로 대입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는 읽어보면 볼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쪽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이때 불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신청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아까 그 상소 취하 상소 포기 안 됐죠. 재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재심도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뭐 교재에 넣어놓지는 않은데 혹시 출제되더라도 그렇게 재심 이것도 판결이 이미 난 거니까 안 된다. 뭐 구별하는 건 어렵진 않겠죠. 참가 회관대 이 불리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공동운명체예요. 공동운명체. 당연하죠. 예를 들어 그 참가인이 그 피고 행정청에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봐도 위법입니다. 위법이면 행정청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적법이면 행정청에 유리한 거고 또 풍수도 아니고 가가지고 지한테 불리한 걸 갖다가 그걸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가인의 소송에는 공동인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고 좀 전에 우리가 봤죠? 판례에서 받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용어를 구별해 주기만 하면 돼요. 불리한 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피참가인의 행위가 어긋나는 모순되는 행위 이건 공격 방어에서 그 방법 수단의 문제고 결과적으로 불리하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어긋나는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된다. 불리한 행위는 안 된다. 맨 밑에 피참가인이 불리한 행위는 안 된다. 그 정도 제목 정도 구별해주면 훌륭합니다. 그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그 마찬가지죠. 그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데 그 경우도 지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공동소송도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그렇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게 똑같다. 소송참가에 대한 판결이요. 얘가 어떻게 참가인 지위를 얻어놓고 실제 소송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 관계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아요. 그래서 참가를 하면 형성력의 제3자예요. 그 다음 얘가 참가를 안 할 때는 이제 얘 잘못이 아닐 때 재심, 다시 재판하자. 재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참가를 하면 형성력의 제3자가 기다리고 있고, 참가를 안 했는데 얘 잘못이 아니면 재심이 허용돼요. 459에 있죠. 450개 맨 밑에 보면 괄호 3번 재심자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이제 재심을 해요. 333. 행정청에 소송 참가하는데 이거는 그 신청지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참가요건 참가할 꼽사리 낄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죠. 다른 행정청에 해야죠. 그 당해 처분청일 때는 당연히 걔는 피고가 되니까 참가 필요가 있어야 되고 신청지권이고 얘는 단순 보조참가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쪽 보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얘는 접촉, 모순되는 행위조차 안 됩니다. 아까 제3자하고 다른 점이죠. 만약에 어긋날 때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 가능 규정이 적용되는데 변호사가 대리 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당사자를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대상적격을 진행하도록 합시다.